안녕하세요. 서비스 관리자의 초점을 맞춘 BC주 인권위원회의 인권법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BC주 인권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관인 메간 토올이며 오늘 저는 세일 오카나간 부족의 고유 영토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이 아주 감사한 방문객입니다. 다양한 영토 전역에서 여러분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땅을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는 이들을 인정한다는 것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오늘 교육을 시작하기 전 잠시 우리 현재의 위치와 BC주 인권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오늘 왜 이 교육을 받고 싶으신지 생각해 보죠. 바쁜 일상 중에 BC주 인권법과 BC주의 인권 시스템에 대해서 왜 배우고자 하시게 된 거죠? 다음 생각해 볼 것은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1에서 5까지 1이면 전혀 모르는 것이고 5라면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 지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는 바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수치를 오늘 교육을 통해서 좀 높이고자 합니다. 오늘 교육에서 BC 인권법에 따른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내용이 감정에 북받치는 내용은 아닌 듯 보일 수 있으나 차별에 대한 이야기는 그럴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과거 경험,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분노와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BCOHRC는 이 내용이 다루기 어려울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 동안 스스로를 잘 돌보세요. 언제든 필요한 대로 편하게 휴식을 가지시고 오늘 교육 이후에도 감정이 촉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육 말미에 저희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오늘 교육에서 다루고자 하는 의제입니다. 지금 저희는 인사말과 소개를 하고 있고요. BC주 인권법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인권법에 따른 보호 영역으로서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 말미에는 재판소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교육을 마칠 때는 다른 인권 법률의 맥락에서 BC주 인권법을 이해하고 BC주 인권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알고 BC주 인권법에 의거한 차별을 식별하고 인권 불만을 제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보호되는 개인 특성이 무엇인지 인지합니다. 또한 조나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조나산은 원주민이며 지금 현재 교정시설에 수감 중입니다. 그와 가족들은 기숙학교에서 겪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원주민 유산에 대해서 배우고 원주민 영적 수행을 하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수감 중 원주민 영적 지원을 받으려고 그는 요청했습니다. 오늘 조나산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나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조나산의 이야기는 실제 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그 사례와 유사한 관련 이야기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 하단 코너에 조나산 그림을 볼 때마다 살을 붙이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사무국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BC주 인권위원회 사무국은 2019년도에 다시 재설립되었고요. 그게 해체 후 17년 후입니다. BC 인권위원장 카서리 가벤더 지금 스크린에 보이시는데요. 그분은 2019년
9월 3일에 5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예, 저희 사무국은 사명에서 볼 도 있듯이 법률, 정책, 관행 및 문화를 변화시켜 BC주의 불평등, 차별 및 불공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교육, 연구, 권익 대변, 조사, 모니터링으로 이 일을 합니다. 오늘의 교육은 우리가 관행과 문화를 바꾸기를 희망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 함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민으로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같이 협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BC의 주요 인권법인 BC주 인권법과 다른 법률을 대체하는 법들을 다룰 것입니다. 즉 인권법과 다른 법률 사이에 대립이 있는 경우 인권법이 우선합니다. 이제 저희 사문국에 대해 알아봤으니 BC의 인권 제도를 좀 더 폭넓게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BC의 인권법이 이 제도의 기초인지에 대해 보겠습니다. BC주에는 인권 시스템의 3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BC의 인권재판소는 인권 불만 사항을 다루고 법에 따라 불만을 듣고 결정하는 주요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이곳을 인권법에 따라 불만만을 결정하는 법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BC의 인권 클리닉으로 인권 재판소에 불만을 제소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법률 자문과 대변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인권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과 법률 대변인들입니다. 매주 월요일 근무 시간 중에 수요일 저녁에 변호사와 30분간의 무료 상담을 이제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BC의 인권위원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이 사무국은 체계적인 차별의 근본을 해결함으로써 인권을 증직하고 보호하는 게 저희 일입니다. 존 웨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존 웨슨이 교도소를 인권 고발을 하고 싶다면 이제 누구에게 의뢰를 해야 될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BC 인권재판소라고 생각하셨다면 네, 맞습니다. 네, 맞고요. 네, 인권 불만 사항을 다루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존 웨슨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소에 가기 전에 조언이나 대변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BC주 인권 클리닉에 먼저 가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수혜자로서 BC의 인권법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정부, 학교, 수라라 협의회, 비영리 단체 및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조직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서비스 수혜자의 권리를 인간으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지 때문에 레스토랑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판례법은 모든 서비스에는 자체 대중이 있습니다라고 인정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교정시설과 같은 대중의 모든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해서 인권법의 목적을 위한 서비스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존 웨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정시설은 존 웨슨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걸로 봐서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의 인권 보호에 관한 그들은 어떤 책임이 무엇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짧은 비디오를 시청하시겠습니다. BC주 인권 사무국에 있는 제 동료들이 만든 짧은 비디오로 인권에 대한 이해를 쌓기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 다릅니다. 다른 배경과 신념,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도 있고 이제 막 그 여행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당신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기에 그저 존재함으로써 당신에게 기본권이 부여됩니다. 그건 당신의 인권입니다. 모든 인간,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 이웃, 난민, 농부 모두가 가지는 같은 권리입니다. 당신이 누구이거나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인권은 획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태어나면서 이 권리를 가집니다. 인권은 기본 국제적, 헌법적, 그리고 법적 세 단계에서 존재합니다. 교육권, 식량권, 주거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국제 인권입니다. 전 세계 각 개인에게 적용되며 세계 인권 선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특유의 권리도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권리 자유 헌장에서 보호해줍니다. 거기에는 투표권, 평등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이 권리 모두는 정부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 구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가 있습니다. 법적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법인데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이 법은 다른 사람들이나 단체로부터의 차별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을 찾는다면 안전하게 느끼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의료 도움을 받으려 한다면 의사 진료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구직을 위해 면접을 본다면 임신했기 때문에 거부당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할 집을 찾고 있다면 인종 때문에 거절당해서는 안 됩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로 알려진 땅에 사신다면 BC 인권법이 당신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 법은 보호막이며 도움과 정의를 구하는 도구입니다. 고용, 주거, 그리고 상점, 식당과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 당신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집주인, 직장 상사 혹은 서빙 직원 등이 어떤 특성 혹은 이유에 근거해 당신을 차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표현, 능력, 가족관계, 나이, 종교 이런 것들이 되겠지요. 인권법은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당신에게 권리가 있으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차별을 식별하고 부당함에 맞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모두 함께 인간의 위험, 존중, 그리고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번 보았지만 항상 이 비디오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비디오에서 논의된 세 가지 레벨의 인권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국제적 인권법. 이제 이 세계 인권 선언과 같은 것으로 주정부 또는 정부와 개인 간의 관계를 이제 관리합니다. 그들은 정부법에 포함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음 층에 논의된 법은 헌법으로 캐나다의 권리와 자유 헌장과 같습니다. 이 법은 정부와 개인과의 관계를 통제하고 언론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권리와 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디오에서 법령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BC주 인권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법령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는 BC주 인권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고용주와 직원, 집주인과 세입자, 조직과 고객, 협회와 회원 또는 자료 출판사와 독자 간의 관계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 이제 관계를 관리합니다. BC의 인권법은 BC의 인권 재판소를 통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아까 얘기한 대로 또한 노조화된 사업장에서도 고충 중재 절차를 통해 노동 중재자가 고용에 대한 불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BC 인권법은 BC주의 인권과 관련한 유일한 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인권법은 연방 정부가 규제하는 고용주와 기업, 예를 들어서 은행 및 항공사를 이제 규율합니다. BC의 인권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답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보호받고 있는가?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보호받는가입니다.
이 인권법은 고용, 서비스 및 주택을 포함한 일상생활의 특정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전체 영역 목록을 공유하겠습니다. 어떻게 보호받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종종 근거 또는 보호되는 근거라고도 하는 개인적 특성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한 차별의 영역 내에서 특정 보호된 특성이나 근거에 근거하여 사람을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것은 이제 불법입니다. 여기에는 인종, 성적 지향 또는 장애와 같은 사람의 관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 이 용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BC의 인권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이, 범죄 전과, 성별 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 가족 관계, 혼인 여부, 혈통, 피부색, 출산지, 인종, 정신장애, 신체장애, 성별, 성적 지향, 소득원, 정치적 신념, 종교, 원주민 정체성. 모든 대상이 모든 영역 내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고 이것들은 지금 밝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별에 대한 불만의 가장 흔한 영역은 고용, 주거, 또 뭐 주택 임차, 주택 구입이 포함되겠죠. 또는 서비스, 이제 뭐 법에 의한 수용, 뭐 서비스 및 시설이라고도 하는데요. 법에 따라 보호되는 다른 영역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다른 영역에서 차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영역을 포함합니다. 고용, 임금과 관련된 거, 고용, 또 광고, 주택, 부동산 구매, 유니온 멤버십 또는 출산물. 또한 2021년 11월 26일부터 원주민 정체성은 이제 인권법에 따라 보호된 특성입니다. 캐나다 원주민이 직면한 체계적인 인종차별주의가 식민지화의 산물이며 원주민들이 그들의 땅과 문화에서 지속적으로 탈취한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원주민들이 이곳 BC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투옥에서부터 계속되는 원주민 아이들의 과잉 대변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수치는 원주민들이 그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주민들을 상대해야 하는 바로 그 시스템으로부터 지속적인 배제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원주민 정체성을 인권권의 보호 기반으로 추가하는 것은 모든 원주민이 보다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하도록 이 시스템을 변형시키는 중요한 하나의 단계입니다.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존엄성을 생각해 보면서 존엄성의 경우에 적용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떤 적용된 특징이 무엇인지 몇몇은 몇 개 적용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의 혈통, 인종, 종교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일전에 말한 것처럼 인권법이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은 모든 근거가 모든 영역을 다루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면의 도표는 이 영역에 어느 근거가 포함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 민족, 장애, 성적 지향과 같은 근거는 모든 인권법의 이 모든 영역에서 보호받습니다. 또한 항상 인권법은 일부 예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 계약 시 보험금이나 혜택의 결정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는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근거로 차별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예시는 인권법 제8조 2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두세 화면에서 인권법으로 보호받는 개인 특성을 알아보았는데
몇 가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 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죠. 그리고 나서 인권법에 따라 다른 보호 근거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 장애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 모두 포함합니다. 신체적 장애는 물리적 혹은 사회적 환경 때문에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참여하기 힘들 때 발생합니다. 예로 천식, 당뇨, 암, 간질 혹은 이동장애, 청력장애, 시각장애가 신체 장애에 포함됩니다. 정신적 장애는 물리적 혹은 사회적 환경 때문에 심리 상태 혹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기 힘들 때 발생하는데 학습장애 혹은 발달장애가 포함됩니다. 보호 근거로서의 성이라함은 여성, 남성 혹은 간성이 포함됩니다. 정체성의 일부인 이 부분에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것도 포함되는데 성희롱은 성에 근거한 차별로 간주됩니다. 인권법 근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면 저희 웹사이트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bchumanrights.ca를 방문해 메인 메뉴에 있는 것 중 링크 Human Rights in BC를 클릭해서 인권법 근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여태까지 이야기를 많이 하였으니 잠깐 쉬도록 하죠. 팔을 좀 스트레칭을 하시고 의자에서 좀 움직여 보시고요. 자, 이제 그럼 차별이 무엇인지 인권법에 의거한 차별을 어떻게 식별하는지 이야기해 보죠. 아래 세 가지 사항이 해당된다면 BC 인권법에 근거하여 차별당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피해를 당했거나 부정적 영향을 받았고, 3번, 개인 특성이 당한 피해의 요인이다 라고 하면 차별당했다 할 수 있습니다. 교육 후반에 이 기준을 실제 재판소 판례에서 영감을 얻은 시나리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고소인 혹은 서비스 수혜자가 위 사항을 증명하면 사건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 혹은 서비스 제공자가 그들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할 것이므로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추후 화면에서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권 제소에 관련되었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인권법이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데 달리 말하면 서비스를 거부받거나 겁박이나 강압을 당하거나 금전적 벌금을 지불하도록 요청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차별이 아닌지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BC주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 삶에서 역사적으로 배제되었던 그룹의 참여와 대의권을 높이려는 노력은 인권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노력은 모든 이에게 좀 더 동등한 접근권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권법에서는 특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난관을 당면한 개인이나 그룹의 상황 개선을 목표로 고용주가 그 서비스 제공자가 채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프렌드십 센터에서 카운셀러를 고용하기로 결정하여 원주민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원주민이 구직 과정에서 당면하는 장애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차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희롱은 성을 근거로 한 차별의 형태임이 법적으로 명확합니다. 하지만 괴롭힘이 항상 차별은 아닙니다. 예로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인권법에서 금하는 차별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지는 종교나 성 정체성과 같은 근거가 괴롭힘의 요인인지의 여부입니다. 괴롭힘이 보호되는 특성의 근거와 연관이 없다면 인권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그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의 차별은 아닙니다. 괴롭힘이 차별이 아닐 때는 왕따, 집단 괴롭힘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법과 정책, 예를 들어 워크세이프 BC와 같은 이런 유형의 에서 학대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차별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한 개인이 피트니스 센터에 정책 중 하나에 대한 인권 불만 제기했다고 상상해 보자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피트니스 센터는 다음 테스트에 세 단계를 모두 충족했음을 보여줌으로써 설정한 정책을 정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스크린에서 그 단계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서비스 제공자가 정책에 대한 합법적인 조직 관련 목적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것이 확립되면 두 번째 단계는 서비스 제공자가 그것이 합법적인 조직 관련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책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처음 두 단계가 확립되면 세 번째 단계로 이동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 단계는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 대부분이 불일치가 일어난 단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수용해야 할 의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수용해야 할 의무 이 단계에서 주택 제공자는 과도한 부담을 감수할 지경에 이르지 않고서는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좀 이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같아요. 방금 설명한 단계들에서 의도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채셨을 것입니다. 차별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라고 말하는 건 인권 침해에 대한 방어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용해야 할 의무에 대해 더 이야기해 봅시다. 대체로 수용 업무는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나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우리는 수용해야 할 의무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요소는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모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병원 응급실에 데려온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 통역사를 조각하는 그런 것도 이유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고요. 수용은 개인에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을 위한 수용이 동일한 조직 내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수용은 항상 개별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제공자는 누군가가 수용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종종 누군가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수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릴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 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서비스 제공자가 누군가 수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을 수도 있죠. 후자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들은 조사해 볼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입생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집중하고 학제 교재들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습 장애와 같은 보호된 특성이 학생의 어려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는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의 가족, 관련 있는 선생님 및 카운슬러 선생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학교가 아동의 학습 요구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교를 위한 의료 정보 및 교육 평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용해야 할 의무는 이행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의무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용해야 할 의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수용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어려움을 야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과도한 부담이란 서비스 제공자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였으며 그 이상 더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한 시점입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과도한 부담의 시점에 이르렀는지 아닌지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은 아래 사항을 합의하는 것이 너무 과한지의 여부입니다.
개인 혹은 다른 이들에게 안전하지 않거나 조직에 과히 지장을 주거나 아니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입니다. 과도한 부담에 이르는 것은 관련된 정황과 사람에 따라 매번 다릅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자원이 더 많은, 더 큰 조직에 대해서는 더 높은 기대치가 있습니다. 예로서 서비스 제공자가 과도한 비용에 의지한다면 그리고 재정 상태를 고려해 볼 때 요청된 수용의 비용과 어떻게 이 비용이 과도한 부담의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상점이 큰 조직에 비해 의뢰인이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재정적으로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수용을 생각할 때 고용주가 직원을 위해 특별히 필요를 충족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수용은 서비스 제공자가 공공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예를 보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중에 슈퍼마켓의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위한 특별 지정 시간이라든지 혹은 고객들을 위해서 상자맛 배달이나 온라인 배달 서비스 등입니다. 이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예시입니다. 수용은 서비스 사용자가 요구한 그대로이거나 완벽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자, 조나단의 경우 교정시설은 원주민 영적 수행에 대한 그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정시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였으며 더 하기를 바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가정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수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상태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육 말미에 조나단의 이야기와 유사한 특정 사례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언급하던 시나리오를 살펴보기 전에 설명하려는 인권법의 마지막 측면은 구제책입니다. 인권법의 구제책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차별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할 상태로 회복시켜주고 다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인권법을 위반하였다고 재판소가 판단하면 고소인은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로서 학습 장애를 근거로 고객에 대해서 커뮤니티 센터가 과도한 부담에 이를 정도까지 수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차별이 발생했다고 재판소가 판단하면 재판소는 적절한 구제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구제책이 있는가? 재판소가 명령할 수 있는 구제책 종류는 인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판소는 고소인이 제소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각 사건별로 구제책을 무엇을 명령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소인이 거부당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거부당한 서비스나 혜택 혹은 존엄성이나 감정 그리고 자존감에 입은 상처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제책은 차별이 지속되지 않도록 시스템에 대한 것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특정 사례에 발생한 차별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을 예방하도록 마련된 정책, 절차, 교육을 도입하도록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겠죠. 다른 예로서 학습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의 경우 특별교육 정책과 연수의 도입일 수 있습니다. 재판소 명령은 법정 명령과 동일하고 비시주 고등법원을 통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식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앞으로 몇 분 동안은 세 가지 실질적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사례에 관련되어 있는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사례의 식별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알아볼 텐데요.
이런 법을 예시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알려드리고 싶지만 법이라는 것은 인간처럼 복잡해서 우리가 나눌 경험 또한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실제 사례 요약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괴롭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각자 마음을 잘 다독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비스주 인권법에 따라 차별을 시켜하는 세 가지 기준을 신속하게 한번 검사해 봅시다. 기억이 나는지 한번 해볼까요? 예, 기억이 난다면 다음과 같은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사람은 인권법에 따라 차별을 받습니다. 1번 인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2번 해롭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했다. 3번 개인적 특성은 피해의 한 요인이다. 자, 사례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 기준을 염두에 둡시다. 첫 번째 사례 연구는 교정시설 서비스라고 불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 공유해온 조나탄 이야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아시다시피 조나탄은 원주민입니다. 그는 원주민 영적 관행을 믿고 참여합니다. 그는 서로 다른 기관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그는 분리된 상태로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기관들은 원주민 연락원을 통해 수감자들에게 원주민의 영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동안 조나탄은 문학 및 원주민 연락 담당자에 대한 접견을 포함하여 원주민 영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는 처음에 원주민 연락원에 방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을 들었으나 교도관들은 후속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나탄은 2년 동안 반복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분리에서 벗어날 때까지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독교 목사를 만나 기독교 소적을 받고 싶다고 요청했을 때 그는 적정 시간 안에 방문을 받았습니다. 자, 이 재판소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조나탄은 법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저희가 조나탄 스레에 대해 많은 언급을 했죠. 이 7장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답은 예이고요. 조나탄은 원주민 조상이며 원주민의 영적 종교 신념을 따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는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했는가? 이 서비스에서요. 그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조나탄은 분리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신앙과 문학에 대한 영적 조언자에 대한 접근을 사실상 거부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개인적 특성이 부정적인 영향의 요인이었는가? 재판소에서는 그렇다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조나탄은 분리되어 있는 동안 원주민 영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반복적으로 모색했지만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서비스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분리된 수감자들에게 제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조나탄의 혈통 및 또는 종교가 분리된 수감자로서 그에게 종교 프로그램 또는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원주민의 영적 서비스를 거부한 요인이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다른 사례 연구를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식료품 가게 이야기입니다. 롤데스는 법적으로 시각장애인이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내견을 사용합니다. 어느 날 그녀는 안내견과 함께 가게에 들어갔으나 가게 입구에서 저지당했고 개 때문에 입장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은 개의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롤데스는 그 개가 안내견 재단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장구를 개 위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고 경비원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롤데스에는 그 개의 다른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반응에 매우 속이 상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롤데스는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아 입장이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거기서 쇼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롤레스는 법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예, 롤레스는 법적으로 시각장애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였는가? 이 서비스에서 받은 것에서 재판소에서는 그녀가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였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 반응으로 인해 그녀의 존엄성, 감정, 자존심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녀의 개인적 특성이 부정적인 영향, 피해의 요인이었는가? 재판소는 다시 한번 그렇다고 결정했습니다. 경부원이 롤데스가 매장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은 신체 장애로 인해 일반적으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구성합니다. 그녀는 시각장애인이고 그녀는 개의 안내견인 게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서비스 제공자가 그녀에게 신분증을 가지고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운전면허증에 관한 것입니다. 아말은 두부 외상으로 인한 인지장애 증상이 있고 신경과 전문의는 그래서 운전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드 테스트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전면허국은 운전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사의 건강진단 보고서와 도로시험을 요구했습니다. 도로시험을 통과하여 운전을 해도 안전하다고 판단받았고 그 뒤 운전면허국은 운전 적합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매 2년마다 건강진단서 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아말은 운전면허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이런 요구는 자신과 같은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근거로 한 장벽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절차 때문에 정서적으로 피해이며 금전적으로도 더 부담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해서 동일한 세 가지 질문 해보겠습니다. 아말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질문. 아말은 인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 특성이 있습니까? 이젠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확실할 텐데요. 네, 아말은 운전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를 당하였습니까? 예, 재판소에서는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장애 때문에 추가 장벽이 생겼습니다. 정서적 피해도 있고 시험 볼 때마다 75불의 금전적 부담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마지막. 제기하는 피해의 요인이 개인 특성입니까? 좀 까다로운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자는 그 조치를 정당화했습니다. 인권법이 여전히 다른 재정법, 이 경우에는 자동차법을 포함한 재정법보다 중요하지만 운전면허국은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운전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법적 위임을 받았습니다. 아말의 의사는 그녀가 앓고 있는 질환이 운전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명시한 이후 의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운전면허국의 요구는 고정관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도로 마련된 법적인 명령된 보호 장치입니다. 이는 또한 의무 소지자 혹은 서비스 제공자가 개별적 사정 평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 평가에 근거하여 권리자를 수용하는 좋은 예시입니다. 아말의 운전면허를 자동적으로 유예하지 않고 대신 제공된 의료 정보를 근거로 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예시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권법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것들이 적용되는지 많이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치기 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훑어보도록 하죠. 오늘 교육을 통해 BC 인권법을 다른 인권법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며
BC 인권 시스템에 사용되는 용어를 알고 BC 인권법에 따른 차별을 식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권 제소에 사용될 수 있는 보호되는 개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오늘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 저의 교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별 없는 BC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함께 협업하고 스스로 배워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어주신, 할애해주신 이 시간과 경험을 소중히 여깁니다. 질문이나 질의 내용은 교육이 끝난 이후 연락이 필요하시면 여기 있는 이메일이나 info@bchumanrights.ca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